빈집, 사무실, 상가. 그래가지고 1년 동안 확인된 것만 40일에 걸쳐가지고 한 5,800만 원 정도 절취를 했어요. 돈 될 만한 물건들을 그냥 가리지 않고 다 훔친 거군요. 형사님이 실제로 담당하셨던 사건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생동감이 있어가지고요. 오늘 이야기해 주실 사건은 제목이 있나요? 제목을 하나 정했습니다. 도둑에게는 인터넷이 작물바다다. 인터넷이 작물바다다. 작물의 바다다. 뭐 일단은 인터넷이 있고 작물이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절도한 물건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고요. 어떤 사건이에요? 이 사건도 역시 광진서에 있을 때 제가 강력팀장 할 때 사건 했던 건데요. 그러면 2000년대 초중반. 오래됐습니다. 강력팀장 했을 때 이제 사건인데 그 당시 2007년도 6월 달부터 2008년도 6월까지 서울 수도권, 그 다음에 그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이제 빈집, 사무실, 상가 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출입문을 이제 바로나 그 다음에 일자 도라이바로 손괴하고 들어가가지고 기금속, 현금, 컴퓨터 닥치는 대로 다 훔치는 거예요. 돈 될 만한 물건들을 그냥 가리지 않고 다 훔친 거군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확인된 것만 40일에 걸쳐가지고 한 5,800만 원 정도 절취를 했어요. 물론 여기에 현금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물건이라는 거죠? 물건, 현금 다 포함돼서 성은 한울천. 천씨요? 네, 천씨고 강도등 전과 14범이에요. 강도도 있어요? 전과 14범이니까 나름대로 이제 교도 생활도 한 10여 년은 했겠죠. 광진구에서 계실 때인데 또 지역은 광진구가 아니라 강동이랑 경기 북부네요. 서에서는 이제 2008년도 3월 22일 날 강력 당직할 때 이제 사건이 접수가 돼서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러는 중에 2008년도 4월 4일 날 또 사건이 터졌어요. 절도 사건이. 2008년도 4월 4일 날은 PFM 중에 이제 노트북이 하나 있었어요. 돈 될 건 다 훔쳐가니까요. 네, 그래서 돈 되는 거면 다 훔쳐가니까 이제 노트북이 있어서 저희 노트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그 피해자한테 저희들이 이제 수사 방법인데 맥 어드레스라고 해가지고 삼성이면 삼성, LG면 LG 회사에 노트북에 대해서 서비스나 의뢰 들어오는 거가 있으면은 도난 물품이니까 수사 협조를 해요. 고유번호 같은 건가요? 제품에? 예. 이 당시에는 하던 수사예요. 삼성 노트북에 대해서 수사를 저희가 협조 의뢰를 삼성에다 해놨는데 마침 누가 서비스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그 작물이. 이 훔친 노트북의 서비스 의뢰가 지금 접수가 됐다는 거를 딱 입수를 하신 거군요. 네, 그러죠.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다나와라는 그 인터넷 사이트 네네네. 거기서 40만 원을 주고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고 네, 중고로. 노트북을. 네. 그래서 40만 원 주고 매입을 해서 그러면 그 당시 사이트상에서 판매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아이디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 판매자가 어쨌든 이 도둑과 연관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제 그래서 그 아이디 번호를 받아서 수사를 해서 아이디 인적사항을 이제 확인하니까는 범인 그 천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의외로 이 물건을 훔친 범인에 대한 정보를 일찍 접근을 하시게 된 거네요. 그래서 제목처럼 그 인터넷이 이제 작물바다라는 거는 2000년 그 초반에는 지금은 당근 마켓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지만은 그 당시는 인터넷상으로 유명한 중고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쪽에다들 작물들을 많이 처분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인터넷상이니까 기록이 다 남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추적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범인들이 잘 몰랐죠. 지금 전자제품에는 다 고유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맥 어드레스라고 하셨던 서비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확인을 해서 역추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 수리 의뢰만 하게 되면은. 근데 문제는 훔친 물건의 맥 어드레스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원래 주인이 물건에 박스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한 건가요?
새로 구입한 사람들은 안 해놓고 그냥 지나가는 분도 있는데 아, 정품 등록. 그거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네. 모델 그 보면은 고유 저게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자체에 네. 그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혹은 과거에 뭐 이 물건의 주인이 수리를 맡긴 기록이 있다거나 하면은 이 맥 어드레스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전력이 남아 있으면은 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이 위치 추적 같은 것들도 다 가능한 시대라 간소해졌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이 맥 어드레스만 확인이 되면은 별도로 이제 수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 당시에는 첨단 수사죠, 그게. 아, 그렇네요. 최고의 첨단 수사죠. 40만 원 주고 매입한 사람 IP가 뭐라는 걸 확인을 하고 범인 그 천씨의 인적 사항하고 휴대폰 번호를 이제 발치를 했어요, 저희가. 오, 그럼 초기부터 뭔가 수사가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잘 풀렸어요. 인터넷으로 해서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 PC방에 가서 이제 글을 올리는 거예요. 네. 근데 보니까는 이제 통화내 약속을 분석하고 해보니까는 그 당시 그 광진구 구기동 쪽에서 네. 중국집에 전화를 해서 중국 음식을 시켜 먹은 전화번호가 나오더라고요. PC방에서요? 네. 근데 또 위치 추적도 그 당시 이제 걸어놓고 네. 통화 액수 분석을 하니까는 이제 광진구 근처가 인신처가 있구나. 그다음에 잘 다니는 데가 어디겠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위치 추적을 이제 걸어놓으니까는 2008년도 5월 28일 날 광진구 쪽에서 PC방 어디서 하고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디 사용하고 있는 게. 또 다른 작물들을 파는 목적일 수도 있고요. 가가지고 보니까 PC방에서 또 물건 중고 사이트에 올리고 있는 게 확인이 돼 있어요. 바로 현장에서 이제 검거를 했죠. 아, PC방에서 바로 검거를 하신 거예요? 무죄를 파악하려고 이제 생활하고 있는 그 고시원 거기를 이제 들어가 가지고 PC하고 그거를 이제 압수했어요. 하드. 그거를 검색을 하니까 물건 파는 게 쭉 뭐 줄줄이 사탕처럼 나올 것 같은데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파악을 했죠. 아,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범행 대상으로 빈집하고 상가하고 사무실을 이제 택한 게 범행 도구는 이제 바로하고 이제 일자 드로바로 문을 열었는데 그 전자키 달린 데만 주로 열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시장 장치를 하고 나머지는 시장 장치를 대부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전자키만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데만 범죄 대상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빈 사무실, 그다음에 상가, 빈집 처리를 하는데 전부 새벽 시간에 해요. 범행은 새벽 시간이면 상가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사무실이나 새벽 시간에 빈집들만 골라서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작물 처분을 아까 얘기했듯이 인터넷으로 하는 건 2008년도 시기에는 아주 고차원적인 작물 처분이에요. 그 전에 같은 경우는 그냥 작물합의. 작물아비한테 물건을 넘겨줬는데 인터넷상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는 머리를 상당히 잘 쓴 거죠. 작물 처분하는 거. 근데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힌 거네요. 그러니까 또 작물값도 제대로 받은 거죠. 그렇네요. 중고 가격 그대로 받는 거니까요. 네, 근데 중고 가격도 얘가 작물이라는 걸 걸리지 않으려고 시중가를 먼저 검색을 해요. 네네네. 그다음에 중고가를 먼저 검색을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중고가에 근접한 조금 싸게 해서 빨리 팔게. 그래가지고 물건을 처분을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40일에 범죄 사실을 이제 밝혀낸 것도 그 처분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게 기록이 다 남아 있으니까요. 예. 야, 이거 신기한 게 이런 범인들을 잡을 때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뭐 범죄 현장에서의 뭐 CCTV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사망을 좁혀서 범인을 잡을 법도 한데 얘는 오히려 물건 작물을 처분하는 방식에서부터 들어가서는 범인을 잡고 그 작물에 대한 기록들로 다 증거를 삼으신 거군요. 우와. 그런데 이제 이 수사는 이제 저희가 이제 범행 현장에 나가서 이제 다른 사건 같으면 당연히 이제 CCTV도 보고 다 봤죠. 저희도 봤는데 새벽 시간에 이제 범죄를 하니까는 또 CCTV가 이제 그 새벽 시간에는 이제 형체는 잡혀도 어두우니까요. 윤곽이 잘 안 잡혀요. 네. 다행히 4월 4일 날 노트북이 딱 피해품이 있어서 그거를 서비스 센터에다 의뢰를 해서 작물 수리 의뢰 들어오면은 연락을 하게끔 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형사님이 노리신 거죠. 이거는 분명히 맥 어드레스라는 게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작물이라는 거라 하더라도 그 누군가가 뭐 수리를 맡길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작물로 연결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빨리 잡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얘가 보면 2007년도 6월부터 범행을 했는데 5월 달에 잡았으니까 1년 동안은 얘는 잡히지 않고 결국은 해먹은 거죠. 해먹은 거고 형사님이 파악하신 거는 2008년도 3월 달에 이제 광진구에서 사건이 있었다는 거를 확인하시고 2개월 만에 잡으신 거네요? 발생 사건의 피해본 가지고서 처리를 한 거죠. 뭐 이제 다른 서에서도 당연히 발생 사건 관할이 지금 이게 다 경기권도 북부도 주변 경찰서도 다 관계가 돼 있는데 그래요. 이게 1년을 해먹을 수 있었다는 것도 수사가 좀 초동 수사가 잘 됐으면은. 근데 이거는 이 맥 어드레스를 통해 가지고 뭘 접근할 수 있다는 거를 알지 못했으면은 계속 범행을 이어갔을 수도 있었겠네요. 수사하면서 맥 어드레스 수사로 해서 사건 해결을 참 많이 했어요. 아, 그 이후에도요, 형사님께서. 이 수사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하던 수사 기법이 아니었어요. 그때도 막 이제 초창기 수사 기법이었기 때문에 많이 수사에 도움이 됐어요. 이 당근마켓에도 작물이 많이 나오겠네요. 많이 나와요. 네. 당근마켓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거기서도 아예 오픈되면서도 그냥 해먹고 날리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당근마켓에서도 범인이 오픈이 되는 상태에서도 팔고. 해먹고 가는 그런 범죄꾼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어차피 실명으로 다 자기 아이디나 이런 거는 남겨져 있으니까 범인에 측정될 수는 있는 거죠.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과감하다고 평가를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범죄를 하는 것인지 유세 범죄를 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꼭꼭 숨으려고 했는데 요새는 또 꼭 숨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과감하게 행동을 하는 범죄 유형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그건 대담하네요. 대담하죠 요새는. 생각이 없다라고나 할지. 요새 범죄 자체가 자꾸 진화되고 수법도 다양하고 아주 첨단화돼요. 범죄 역시도. 근데 수사 기법도 거기에 따라가야지 되는데 수사 기법이 범죄보다 조금 앞서서 가야지 되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은 수사 기법도 있어요.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그 애플에서 나오는 이어폰을 잊어버렸거든요. 저의 실수로 잊어버렸는데 이어폰이 2개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핸드폰에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나의 찾기라 그래서 내 물건들의 위치를 잊어버린 다음에도 계속 위치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분명히 이어폰 2개를 한꺼번에 같이 잊어버렸는데 하나는 강남구 어딘가에 지금 있고 하나는 저기 하남 어딘가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물론 이제 물건을 잊어버린 거를 누군가가 뭐 주워 쓴다 그러면은 뭐 그건 할 말은 없지만 이걸 누군가가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야, 이렇게 위치 다 파악이 되면은 물건 훔쳐가는 사람도 요즘은 쉽지 않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루트를 잡을 수 있겠다는 거를 형사님께서 이용을 하셔가지고는 법인을 잡은 거네요. 얘가 범죄 대상을 갖다가 전자키 있는 데만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중장치 되지 않은 데만 골라서 했어요. 안에 침입하기가 오래 걸리니까는 항상 이중장치 딱 봐서 돼 있으면 안 했어요. 절도 이런 범죄에 대해서 예방을 하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출타 시에 이중장치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중장치를 하면 일단은 범죄꾼이 범행 대상에서 시간이 걸리니까 거기서 손을 떼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중장치는 꼭 하시고 다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전자 잠금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열쇠로 한 번 더 잠그시는 게 범죄를 예방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전자키 하네요. 네, 맞습니다. 전자키이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사시는 분들은 다 전자키밖에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뭐 뒤에 몰래 숨어 있으면서 그 몇 번 누르는지를 몰래 보고 있다가는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들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지문이 남잖아요. 네. 어떤 물체를 뿌리면은 그게 도드라지는군요. 화학 물질이 있어요. 현장 검증할 때 혈흔 반응을 하듯이 어떤 화학 물질을 뿌리면은 딱 번호가 확인이 돼요. 야,
그런 걸 생각하면은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그 아날로그식 보안은 예,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은행의 금고처럼 정교한 잠금 장치가 아닌다면은 일반적인 그 국민들이나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범죄로서 예방을 하려면은 이중 잠금 장치를 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아, 그때도 형사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거든요. 방금 이중잠금 장치 써야 된다는 거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좀 불편하기는 해도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귀찮아도 필요하다. 이건 좀 기억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지만은 아마 절도가 많이 기승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전에도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금값이 올랐기 때문에 아, 네, 네, 네. 돈이 제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도가 아마 기승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봐서라도 절도 예방을 위해서 이중 장치를 꼭 하시고 출타를 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 있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예, 미리 대비를 단단하게 해 놓으시는 게 예,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죠. 네. 그러한 정보들을 꼼꼼하게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더 길어질 수도 있는 범죄 상황을 빨리 범인을 잡아서 종결시키는데 역할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같이 형사들이 해야 될 일이 범죄를 더 오랫동안 하지 않게 빨리 검거를 하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었죠. 그리고 오늘의 제목처럼 도둑에게 인터넷은 작물의 바다이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 거래를 하실 때 뭔가 제품이 너무 가격이 싸다거나 이거 혹시 나쁜 방법으로 작물이 아닐까 이런 거에 대한 의심도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 이상으로 싸게 판매를 하는 건 좀 의심스럽죠. 도난 물건이어가지고 작동 못하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게 요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물건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이어폰 잊어버렸을 때 그거 분실 신고하면은 사용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도둑에게 인터넷은 작물의 바다 이야기 들려주셔서 또 저희들로 하여금 안전장치에 대한 건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사님 계속 이렇게 사건으로 나오셔서 실제로 담당하셨던 이야기들 쭉 들려주고 계신데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의 이야기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동생은 살해돼서 안매장이 됐는데 범행도구로 햄머로 이제 머리를 내려쳐가지고 야산에다 묻고 했다고 이제 진술을 했어요. 강사장 시신을 찾아줄 테니까 돈을 달라? 돈을 달라. 형사님 오늘도 형사님께서 직접 담당하셨던 사건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죠? 예, 맞습니다. 오늘은 살인 사건입니다. 살인 사건이에요? 예. 제목만 들어도 이거는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2000년대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딱 10년 만에 해결이 된 사건이에요. 10년 동안 그럼 해결이 안 된 채 방치됐던. 관할이 제가 광진에 있을 때 해결했는데 네네. 발생은 강원도 평창입니다. 완전 딴 지역이네요. 뭐 그래도 이번 사건에 그래도 제목을 하나 정해주신다면요. 제목은 시신 없는 살인 사건 10년 만에 해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요? 또한 이게 헌정사에 시신이 없는 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을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었던 최초의 사건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강원도 평창에서 원창 실업이라는 농업용 비닐수지 공장을 운영하면서 있었던 이름은 성은 강 씨인데요. 강 씨요. 비닐 공장을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실종. 네, 하루아침에 이제 사라져가지고 없어져서 이제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서 평창경찰서에서 실종 사건이 접수가 돼서 11월달에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데 실종 접수를 받아서 2년에 걸쳐서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했다는 건 이때 당시에도 약간 범죄의 느낌이 있었다는 건가요? 수사의 초기 단계 대응에 잘못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왜 10년을 이걸
갔었는지가 수사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네, 평창경찰서에서 이제 수년간 이제 수사를 했었는데 네. 끝내 시신도 찾지도 못하고 네. 피의자도 검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10년이 흘러간 상황이에요. 그러면 형사님께서 이 사건을 맡게 되신 거는 어떤 사연이신 거예요? 광진 경찰서에서요, 그것도? 2004년도부터 네. 광진경찰서에서 강력팀장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했는데 저가 밑에 데리고 있던 직원 중에 한 사람이 2002년도에 성북경찰서 강력팀에 이제 근무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다가 2003년도에 광진경찰서로 전출을 와서 저하고 같이 근무를 했죠. 네. 근데 2002년도에 성북서 강력팀에 근무할 때 이 실종된 강 사장의 친형이 우리 그 직원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유대 관계가 좀 있었어요. 친형은 서울에 계셨던 거군요. 네, 친형이 피해자 당사자는 모르고 네. 우리 직원이 친형이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유대 관계가 있었죠. 이 사건이 이제 일단은 강원도 평창에서 동생이 그 농업용 비닐 수지 공장을 운영하는데 하루 아침에 이제 사라져서 네. 실종 신고가 접수가 돼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이제 시작되게 됐는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자신의 동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친형이 이제 생업도 포기한 채 이제 실종된 동생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애가 타죠. 황당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하루 아침에 가족이 사라졌으니까요. 없어졌으니까. 동생은 이제 강원도 평창에서 직원을 한 10명 정도 데리고서 공장을 운영을 했어요. 공장이 원청실업이라는 거를 운영하면서 얘가 그 당시 평창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니까 네. 실종 당시 금고에 있었던 현찰 2억 3천만 원 정도도 없어진 상황이에요. 동생이 가져갔는지 누가 강취를 해갔는지 절취를 해갔는지는 네.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제 2억 3천만 원이 없어진 거는 이제 확인이 됐죠. 그럼 뭔가 이거는 확실하게 범죄의 냄새가 좀 나기는 하네요. 평창경찰서에서는 최초 피해자가 이제 실종으로 신고를 하니까 실종에 준해서 수사를 한 거예요. 하게 되면은 이제 실종 사건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 네. 그다음에 채무 관계, 이제 여러 가지 원한 관계, 남녀 간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수사를 했어요. 평창에서 그렇게 해서 수사를 했는데 평창에서 이제 최초 수사 단계에 실종으로 신고가 됐으니까 네. 실종에 준하는 수사를 이제 하게 돼요. 뭐 생존 반응 같은 것들도 확인하고 막 이런 네. 건가요? 네. 그러니까 실종에 대한 수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냐면은 실종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실종자에 대해서 원하는 관계라든가 채무, 내연 관계, 그다음에 그 주변의 인물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현장을 뭐 당연히 갔겠죠. 갔는데 현장에 가서 이제 다른 거에 대해서 기초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실종에 대한 수사만은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순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채무랑 내연 관계랑 실종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실종 신고가 돼서 그 당시에도 당연히 휴대폰에 대한 위치 추적이라든가 마지막으로 누굴 만났는지 통화를 했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죠. 하니까 거기서 통화 내역조상에 상대자가 나오니까는 그 전반적인 통화자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는 남녀 관계라든가 뭐 채무 관계라든가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이제 실종에 준해서만 한 거예요. 채무 관계가 있으니까 누군가를 납치를 해서 뭐 어디다가 뭐 이렇게 그렇게 했다거나 생각을 못하고 네. 겉부분만 수사를 한 거예요. 겉부분만. 평창에서는 이제 처음에 피해자가 이제 그 농업용 비닐 수지 공장만 운영한 게 아니고 네. 이 피해자분이 사채업도 했어요. 아, 사채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사채업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덤프트럭 같은 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덤프트럭을 담보로 사채도 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우스 도박판에서
하우스 운영이요? 예, 꽁짓돈, 도박 자금도 빌려주고 사채니까요. 예, 사채를 하시면서 그런 일도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나이가 40 중반이셨는데 체구는 작아도 아주 다부져요. 그런 일을 하시다 보니까는 좀 거칠고 당차죠. 예. 근데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평창에서는 단순히 이제 수사를 하다가 뭐 내연 관계로 인해서 연락 두절이 된 거지 않느냐고 수사를 종결해 버렸어요. 내연 관계 여자랑 어디 도망가가지고는 도망갔을 연락 안 한다. 거다. 연락을 안 하는 거다 하고 돈도 2억 3천만 원 가지고. 돈도 가지고 그래서 연락이 안 되고 휴대폰도 다 꺼져 있고 가족들은 지금 가족이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막 속에 애가 타 있는데 경찰에서 그냥 이분은 내연 관계 여자랑 도망가셔가지고는 2억 3천 들고 가서 알콩달콩 잘 살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수사가 실종자도 만나보지도 못하면서 찾지도 못한 상태에서 수사가 종결이 되어버렸어요. 가족이나 친형 입장에서는 이거는 분통 터질 일인데요? 돈도 2억 3천만 원을 가지고 나갔고 하는데 실종으로 해서 단순히 찾지 못한다고 해서 수사 종결이 돼버리니까 네. 답답하죠. 억장이 무너지죠 이건요. 네, 당연히 답답하죠. 그러니까 형은 나름대로 엄청 이제 그 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한 거예요. 네. 노력하다 보니까는 찾지도 못하고 2년 만에 또 수사가 종결돼 버리고. 네. 그런 수사가 진척이 되질 않죠. 그 종결된 상황에서 이 친형분이 그 형사님의 그 후배 성북 경찰서에 계셨다는 그분이랑 이제 만나게 되시면서 하소연을 하신 거군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분이 있다 보니까는 평창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동생이 이렇게 실종이 돼서 지금 연락 두절이다. 근데 거기서는 단순히 내녀와 가출한 거로 판단하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데리고 있던 그 직원이 성북에서 있다가 광진에 와서 수사가 종결되니까는 또 한번 이제 그분하고 이제 만나고 이제 저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직원 나름대로 또 팀장님 이런 사건이 지금 있는데 뭔가 범죄의 냄새가 납니다. 실종 같지는 않은데 한번 수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광진경찰서는 완전 전국구네요. 일단은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이 그 내연녀라고 추정되는 그 여자분을 만났어요. 그 당시에. 내연녀는 또 연락이 가능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 추정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내연녀는 아니었고 보험을 하시는 분인데 관계 이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연녀가 아니라는 거를 그것도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형은 우리가 이제 관할이 아니니까 평창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실종 사건이기 때문에 실종 사건은 관할에서 수사를 준해서 해야 되니까는 우리가 크게 개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내용인지 알지만은 약간 영역 침범 같은 거군요. 개입을 할 수 없어서 일단은 그 정도 기초 수사를 파악해 보니까 이거는 내연녀하고 가출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판단을 했죠. 그러는 중에 얘네들이 2003년도에 중국으로 일단은 용의자들이 있는데 용의자들이 중국으로 4명이 다 나가요. 근데 그 나가기 전에 이제 이 형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 2003년도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누구와 범인인 것 같다는 거를 얘기를 해줘요 저희한테. 이 친형이 약간 범인으로 의심하는 용의자들이 일단 있었고 이거를 알리신 거군요. 경찰에.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강 사장이 이제 도박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는 도박판에서 꽁지를 하면서 돈을 빌려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네 사람이 있는데 이 네 사람한테 거의 1억 정도를 빌려준 게 있어요. 그걸 빌려준 게 있는데 이 친구들이 돈을 갚지를 않으니까 피해자 실종자 강 씨가 그럼 우리 회사에 와서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조금씩 갚아라. 돈은 그 월급으로 해서 조금씩 갚아 나가라. 그건 되게 호의를 예. 베풀어 주신 거네요. 네,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와가지고 일을 해요. 네. 일을 하는데 노름판에서 노름만 하던 뭐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일할 리가 없죠. 열심히 일도 안 하지. 실종자 강 사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는 핀잔도 주고 혼도 내고 일도 못하고 하니까 네. 급여도 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돈도 제대로 지불을 안 해줬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뭐 와서 하지도 않으니까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잘못은 생각 안 하고 기분 상한다 이런 그러죠. 마음인 거군요. 그 실종자 강 사장이 나이가 40대인데 나머지는 이제 50 초반 이렇게 됐어요. 나이도 다 많았어요, 더. 네. 그런데 강 사장이 지네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무시하고 하니까는 돈도 월급도 지불을 안 해주고 얘를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범행 날짜를 어떻게 정하냐면은 피해자 실종자가 매주 금요일 날은 술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 술을 먹고 또한 사채업도 하고 네. 고리대금을 하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이제 보디가드가 있어요. 경호원이 항상, 있군요. 자체 경호원이. 항상 같이 다니는 네. 보디가드도 있고 경호원이 있으니까는 있었는데 범인들이 D-Day 날짜를 11월 4일로 잡은 이유는 금요일 날 밤 10시로 잡았어요. 디테일하게 시간까지 다 정해놨네요. 네, 시간까지 계획을 하는 이유가 그날 보디가드가 자기 친구가 결혼식이 있어서 옆에 그 결혼식장에 가는 거를 이제 알죠. 그러니까는 이제 보디가드가 옆에 없다는 걸 아니까는 날짜를 이날로. 11월 4일 금요일로 잡았고 그 다음에 밤 10시를 잡은 이유는 강 사장이 10시 정도 되면은 사무실로 들어오는 걸 알아요. 술이 만취된 상태로 항상 또 회사에 들어왔다가 또 집으로 가시는 타입이신가 보군요. 그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용의자들이 피해자분의 어떤 행동 양상을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다 알고 있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공장이 24시간 거의 풀로 돌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 참모로 계시는 밥 해주시는 분이 그분도 항상 공장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범행 날짜를 그날로 잡으면서 참모한테는 강 사장이 심부름 시킬 거리가 있으니까는 나가서 뭐 심부름을 시키는 것처럼 해서 내보내요. 그래서 참모도 내보내고 직장에 있는 직원을 딴 데로 보내버린 거군요. 범행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직원들도 일과 시간이 끝나고 나서 야간 근무를 해야지 되는데 오늘은 나가서 놀다 와라. 오늘은 야근 없다. 네, 야간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도 다 내보냅니다. 미리 이렇게 네. 다 상황을 네. 범행을 하기 위해서 맞춰 놓은 거군요. 범행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짠 거죠,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날 11월 4일 날 실종자가 10시 넘어서 들어와요. 역시나 네.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네. 들어오니까는 이제 주범 민 씨가 야, 오늘 돈 일부 갚을게.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이제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근데 거기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4명이 붙어서 주먹으로 폭행을 하고 발로 차고 하면서 주범 민 씨가 그 범행 도구로 햄머로 이제 머리를 내려쳐 가지고 거기서 살해를 해요. 뭐 술도 만취가 돼 있는 상황이셨으니까 뭐 어떻게 대응을 못 하셨겠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해를 해서 한마로 머리를 내리쳤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피가 나왔겠죠. 그렇겠네요. 네. 근데 그건 이제 다 청소를 하고 차를 이용해서 영월 쪽으로 가서 이게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가 네. 걔네들 진술만 가지고서 현장 검증을 했어요. 다른 뭐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파악이 안 되니까요. 공고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유였기 네. 때문에 그래서 쟤네들이 영월 야산에 가서 묻었다.
네. 장소도 특정은 됐네요. 네. 그날도 야산에다 묻고 네. 했다고 이제 진술을 했어요. 평창에서는 이제 이 사건이 실종 사건으로 그렇죠. 2002년도에 네. 종결이 됐고. 네, 종결이 됐어요. 그리고 형사님께서 인지하신 거는 종결된 이후에 이 2010년도. 친형이 그 네. 직원에게 이야기한 게 2002년에서 3년 사이에 이제 직원이 형사님한테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 수사 좀 해보면 어떨까요라고 제안을 드린 거고 네. 형사님께서 그럼 이거 뭔가 좀 범죄의 냄새가 나니까 좀 접근해 보자라고 네, 하셨는데 네. 어떻게 그러면은 수사의 실마리를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그래서 2002년도에 청와대도 대검에도 이제 진정을 해요. 재수사 네. 해달라고. 네. 우리 동생은 살해돼서 안매장이 됐는데 그런 거 같다. 근데 왜 여자하고 가출한 거로 저기에서 하느냐. 그래가지고 원래 대검에다 진정을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에다 이제 진정을 하면은 네. 관할소로 다시 내려보내요. 그 평창으로요. 네. 그러니까 평창에서 일단은 그 재수사를 또 했는데 살인 사건의 특이점을 또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또 종결이 돼요. 그냥. 또 그냥 종결이 돼요? 네. 아니 내연녀랑 관계가 그냥 일반적인 보험 관계라는 거를 파악을 하셨고 그것도 뭐 어차피 전달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냥 사건이 그냥 종결이 됐어요. 또. 네. 그런 상태에서 2003년도에 네. 사건이 2000년도에 일어났는데 2003년도에 얘네들이 4명이 중국으로 나가버려요. 검거하고 나서 추정하는 거는 2003년도에 얘네들이 나갔을 때 거액 2억 3천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가서 거기서 뭐 도박, 경마 이런 거로 다 탕진해서 쓰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을 해요. 근데 그러면은 2003년도에 이 용의자 4명이 나갔다는 거는 그때 당시 형사님이 파악을 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알은 거죠. 나중에 안 거죠? 네. 나중에 알은 거죠. 그리고 2002년도에 그 대검하고 청와대에 진정을 진정, 해서 네. 그 당시에 4명을 평창에서 수사를 했어요. 친형 입장에서는 이 4명이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경찰에서도 그냥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였겠죠. 그래서 수사를 해서 용의자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네. 수사를 했는데 걔네들이 일괄적으로 범행 당일날 네. 자기네들은 숙소에서 잠을 잤고 네. 강 사장을 본 적이 없다고 일괄적으로 진술을 해서 부인하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서 밝혀내질 못했어요. 그 수사 평창에서. 그래서 또 2차 종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 미제 사건으로. 뭐 주변인들한테 조금만 더 파악을 했어도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 4명이 뭐 이상한 걸로 핑계 대면서 공장 야근도 못 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주요 인물은 이제 뭐 어디 심부름 보내버리고 이런 것들만 파악해도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걸 충분히 낌새를 챌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놓쳐버린 거군요, 그냥 평창서에서. 모든 사건의 수사가 초동 수사가 제일 중요한데 네. 초동 수사에 한번 잘못 짚어버리면은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형사님께서 이 사건을 다시 담당하시게 된 거는 다시 언제가 되는 건가요? 2002년도에 다시 재수사에서 종결이 네. 됐고 그렇지만 형은 계속 살인 안매장 됐어 안 나타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2003년도도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를 하니까 네. 크게 수사는 못하고 네, 네. 그 상황에 대해서만 기초 수사를 한 거죠. 내연녀 관계는 전혀 아니다. 그 다음에 채무 관계도 없다. 그랬는데 용의자라고 해서 평창에서 수사했던 4명이 중국으로 나갔으니까 수사를 할 수가 없죠, 저희가. 그쵸. 네, 다시 부를 수가 없으니까요. 또 관할은 평창이니까 우리가 실종으로 신고된 상태에서 살인에 준해서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질 못했어요. 예, 예. 그래서 더군다나 용의선상에 있는 4명은 중국으로 다 나가 있고 네. 그래서 수사가 답보 상태가 된 거예요. 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신 거죠. 네. 저희도 그랬고 거기는 평창에서는 이미 2002년도에 손을 뗐고 그러는 중에 2003년도에 나갔던 얘네들이 2007년도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요. 뭐 얘네들은 뭐 다 제대로 사는 애들이 아니고 도박하고 뭐 평범한 애들이 아니다 보니까는 주범 그 민 씨가 사기죄하고 다른 거로 해서 수배가 돼 있었어요. 다른 또 범죄 전력이 또 있군요. 그래서 2007년도에 들어오자마자 사기죄로 해서 구속이 돼요.
주범이. 네. 그래서 구속이 돼가지고 2년 유호를 받아요. 네. 2009년도 말쯤에 출소를 합니다. 아 출소를 또 예. 그때까지도 그러면은 이 사건은 다시 진행이 안 된 거네요. 그렇죠. 진행이 안 됐죠.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에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네. 상태였고, 그럼 이미 사건 발생한 지 9년이 흘렀네요. 예, 벌써 그렇게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네. 주범이 사기죄로 구속이 됐다가 나와서 2009년도쯤에 나왔는데 얘가 네. 위험 말기가 됐어요. 또 이 주범이 위험 말기예요? 예. 그래서 병원 치료비도 엄청나고 이렇게 들어가니까는 네. 돈도 하나도 없고 네. 뭐 그런 상황이 돼서 용인 호피스 병원에 호스피스 병원에. 예, 거기에 입원을 이용하고 있었 상태에서 네. 나름대로 돈이 없으니까 네. 대단한 놈이죠. 이놈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피해자 형한테 네. 유 씨라는 제 3자를 이용을 해서 만나게 해요. 왜 이유는 뭐냐? 강 사장 시신을 찾아줄 테니까 돈을 달라? 돈을 달라. 그 돈을 요구도 어떻게 하냐면은 강 사장하고 죽기 전에 관계가 계속 이루어져서 같이 또 근무도 했으니까는 네. 강 사장이 그 보험료하고 내연 관계라고 네. 생각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강 사장이 실종되기 그 전에 20억이 나오는 보험을 들은 게 있어요. 사망 시. 거기에 시신을 찾아주면은 10억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와. 그걸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맹랑한 놈이죠, 맞아요. 인간인가 싶긴 한데. 예. 근데 어찌됐건 가족들 입장에서는 시신이라도 당연히 찾고 싶겠죠. 그렇죠. 당연히 시신도 뭐 찾아야 되는 게 주 목적이니까. 근데 가족 입장에서는 이 제안을 한 민 씨, 이 주범이 제안을 받아들여요. 범인이란 것도 알 거 아니에요. 시신을 찾고자 하는 네. 마음에 네. 받아들여서 조건을 2,500만 원을 선수금으로 줬어요. 주고 나머지 시신을 찾으면은 네.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네, 네. 일단은 그거를 줬어요. 그 주고서 형이 이제 우리한테 다시 연락을 한 거예요. 이런 제안을 받아서 일단 이렇게 했다. 돈을 이렇게 줬다. 이 형님이 얘가-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예, 형님 대단합니다. 그래서 줬다. 그리고 얘가 용인의 요양병원에 지금 위험 말기로 입원해 입원해 있다. 있다. 그리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희들한테. 모든 게 약간 이렇게 실마리가 예. 이제 슬슬 잡히기 예. 시작하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용인을 갔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가니까 이제 위험 말기인데 언제 죽을지 모른대요. 언제 사망할지 모른다. 담당 의사분한테 얘기를 듣고 걔를 네. 이제 만났어요. 네. 네. 만나서 관계인소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역시도 이제 깜짝 놀랐죠. 평창에서 수사를 하는데 네, 네, 네. 광진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네가 시신 찾아주면은 15억을 달라고 요구해서 지금 2,500만 원 받은 거 맞느냐? 네. 그래서 맞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저희가 살인 피의자로 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시신 찾을 수 있느냐? 살인 사건이 당연히 시신이 나와야 기소를 붙이니까. 그래서 시신 어딨냐 그랬더니 영월에 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시신이 여기 있다는 건 넌 어떻게 알았냐? 그렇게 접근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러셨겠죠? 그냥 평범하게 한번 대화를 하고 바로 조서 받았어요. 피의자 신문 조서로. 그러면 누가 죽였냐고 네. 이제 물어보니까 앞전에 설명했듯이 공범은 누구누구고 이렇게 해서 죽였다. 자기가 자백을 해요? 네, 자백을 해요.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건가요? 죽였고 시신은 같이 가서 묻었는데 네. 그 장소는 영월 어디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네. 자기도 영월 어디쯤인지는 아는데 세월이 오래돼서 잘 알 수가 없다. 근데 영월 어느 야산에다가 묻었다 땅을 파가지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공범이 있지 않습니까? 세 명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 기소를 붙이려면은 걔 조서가 있어야 되니까는 일단 조서를 받았어요.
나중에 국민 참여 심판을 했는데 참여인 9명이 전원 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네, 그게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근거 자료로 인정해줬던 부분이 임종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신빙성이 있다 해서 그게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임종자의 피의자 신문 조서보다는 증거들. 녹취, 녹취. 음성 녹취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네. 제가 직원들한테 음성 녹취를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일단 급해서 음성 녹취를 했어요. 조서받는 걸 다. 그 호스피스 병원에서 네, 병원에서 이 다 물어봤죠. 증거 자료를 쓰기 위해서 지금 상태가 어느 상태냐 하니까 위암 말기다. 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지금 진술하는 거는 진실이냐 아니냐를 질문을 줬어요. 네. 그랬더니 내가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내 진술은 진실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고 그걸 녹취를 떴어요. 네. 뭐 죽기 전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 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기- 뭐 이런 뉘앙스겠죠. 그러죠. 그래서 그게 재판에 큰 증거 자료가 됐던 네. 거예요. 얘 조서를 받아서 나머지 둘은 인적 사항이 아니까는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둘을 잡아왔죠. 나머지 둘인가요? 세 명이 아니고요? 먼저 둘을 둘을 잡아왔어요. 먼저? 네. 둘을 먼저 잡아와서 조서를 딱 받으니까 둘이 이제 하는 얘기는 자기네들은 망뺏기 본 적이 없다. 주범 민 씨가 혼자서 햄머로 쳐가지고 살해했고 사체도 주범 혼자서 갖다 버렸지 자기네들은 모른다고 이제 시신을 네. 주범 민 씨가 버렸다는 식으로 다 여기다가 덮어 씌우는 거군요. 네, 그러죠. 그렇게 될 상황이라는 걸 저희들은 알기 때문에 100% 그런 방향으로 진술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피의자 신문 조서보다는 녹취를 했던 거예요. 음성 녹취가 중요하다는 거를 본인이 얘기하는 거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녹취를 했던 거고 조서받으면서 들여댔죠. 그 음성이 녹취한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부인해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2명을 잡아서 있는 상태에서 주범 민 씨는 그 요양원에 그대로 있었어요. 네. 있었고 둘은 이제 구속을 시키면서 저희가 언론 보도가 먼저 나갔어요. 10년 전 사건을 인재 검거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기소가 됐습니다. 같은 거겠죠? 그래가지고 나가니까는 범인 중에 안 잡힌 남 씨가 자수를 하면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안 잡힌 한 명은 자수를 하러 찾아왔어요, 또? 왜 자수하게 됐냐 했더니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본인도 역시 중풍으로 사지를 잘 못 쓰더라고요. 뇌경색으로. 네. 교회 다니는 목사님한테 자기가 고해성사를 했다 하니까는 그 자수를 하라고 하더라. 자기가 자수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는 자기는 운전밖에 한 적이 없다. 주범으로 몰아가는 거군요. 어떤 상황이냐면 사건 당일날 자기는 석건동에 있었는데 주범이 와서 평창을 가자고 해서 네. 평창까지 운전하고 왔다. 평창에 와서 사무실에 내려주니까는 사무실 안에서 3명이 피해자 강 씨를 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셋이서 옮겼다. 자기는 또 시신 은닉한 데는 안 갔다. 네, 안 갔다. 그런 상황이 되는 중에 주범 민 씨가 사망을 했어요. 그렇죠. 말기암이었으니까 뭐 언제 죽어도 모르는 그 상황이었으니 수사하는 네. 중에 사망이 한 거예요. 자백을 한 주동자가 사망을 해버리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더 이상 없어지니까요. 이 사람한테는. 그러는 중에 이제 둘을 이제 마지막으로 구속을 하고 나머지 남 씨는 집행유예 영장을 했는데 구속이 됐어요. 수사에 협조를 했고 사망자를 살해할 때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니까는 걔는 불구속 상태에서 입건이 됐고 나머지 이제 둘은 구속이 됐죠. 그러면서 주범은 사망을 했고. 주범이 그러면은 마지막에 자수한 남 씨는 네. 실제로 가담 안 하고 운전만 했다라고도 진술을 했었나요? 주범이? 그러죠. 아, 근데 주범이 죽어버렸으니까는 햄머로 때린 사람도 주범 민 씨가 주범이 되는 됐고. 거고.
근데 주범 민 씨는 자기가 햄머로 때렸다는 진술을 안 했나요? 현모로 때렸다는 얘기는 자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모든 게 같이 뭐 폭행하고 사체 유기하면서 가담했고 범죄 모의했고 돈 그 2억 3천 강취했던 네. 부분 이런 부분은 전혀 얘기를 안 한 거죠. 예, 주범이 죽으니까는 그러니까 주범한테 다 미루빵을 시킨 거예요. 제가 다 하고 범행은 제 혼자 주도했고 범행하고 강취한 돈도 제가 다 중국에 가서 다 썼고 네. 이렇게 다 걔한테 밀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어찌됐건 시신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신을 찾아야 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둘을 구속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구속 직전에 민 씨한테 그 조서를 받고서 먼저 사체를 찾으려고 우리가 한 일주일을 그 걔가 얘기하는 위치를 가서 포크레인을 돌려서 땅을 일주일을 봤어요. 영월에서요. 네, 영월에서. 근데 시신 발견을 못했어요. 결국은. 그 뭐 1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주변 도로 환경도 변했고 또 걔가 진술하는 게 저가 사실은 판단은 거기 묻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월에. 아 다른 장소. 네, 다른 장소에. 그러면은 민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사체는 실질적으로 영월에 묻지 않고 다른 데 유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공범 둘도 영월 쪽에다 갖다 묻은 것 같다는 얘기는 주범이 했기 때문에 공범들은 모른다고 해요. 주범은 이제 영월에다 묻었다고 해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사체를 찾아야 되니까 용의 장소를 가서 사체 묻었다는 데를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굳이 주범이 그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나요? 죽기 직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사체가 발견되는 사람이 이제 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은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지금 참여 재판을 하면서도 사체가 없는 상태에서 판결을 받아서 혐의가 인정이 됐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나름대로 죽는 상황이었지만은 본인의 마음은 사실대로 얘기를 안 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요. 그래도 자기가 또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에 그런, 그냥 희망 같은 걸지 그래서 모르죠. 사실대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유가족분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그 시신을 찾을 수 있는 어떻게 그러죠. 보면은 유일한 기대였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뤄드리지 못한 셈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며칠 안 있다가 걔는 사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둘은 이제 구속이 된 상태에서 한 달이 지나서 걔네들이 국민 참여 심판을 신청을 했어요. 나름대로는 국민 참여 심판을 하면은 무죄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체가 없으니까는. 그다음에 주범한테 다 범죄를 다 뒤집어 씌웠고 자기네들은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좀 가볍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무죄를 받고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서 국민 참여 심판을 신청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국민 참여 심판에 독이 된 거죠. 그렇죠. 그 주범의 마지막 죽기 전 녹취가 신빙성이 높게 판단된 거죠. 그 증거 자료가 참여 심판에 참여인의 전원 일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참여인 분들 입장에서는 이 나머지 공범이 그냥 이 주범한테 다 덮어 씌우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더 눈에 보이니까 더 괘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독이 됐겠네요, 정말. 참여 심판을 받았는데 아들이 그때 피해 입었을 때는 나이가 9살이었어요. 피해자 강 씨의 아드님이 당시에는 10살인데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성인이 됐겠네요. 19살 정도 이제 돼서 재판에 이제 그 하니까는 당연히 방청객으로 와서 들어서 저기를 했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시신에 대해서 어디 있는지 제대로 이제 진술을 좀 받고 싶다. 하면은 자백을 하고 하는지 듣고 싶어서 왔었는데 결국은 그게 무산이 됐죠. 그래서 시신은 저희들이 찾지 못해서 참
유족한테 시신을 찾아주지 못해서 상당히 섭섭하고 또 저기 한데 그래도 사건은 이제 해결을 하신 거죠. 해서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항이고 네. 근데 15년밖에 못 받았어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지금 2명이 15년을 받았고 그럼 네. 운전만 했다는 그 마지막 자수한 걔는 공범은 집행유예 받았고요. 네, 집행유예로 네. 나왔고요. 아. 둘만 15년을 받았는데 사실은 사람을 살해하고서 사체유기를 그쵸. 하면은 15년은 아니죠. 어. 최소한 뭐 네. 무기징역 네. 빼지 뭐한 20년, 30년은 받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사체 유기한데도 제대로 이야기도 안 하고 이러면 더 괘씸한데. 그래서 이제 15년 받은 게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15년밖에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아 근데 형사님 주범 민 씨가 피해자분의 형에게 마지막으로 뭐 시신 위치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러면은 보험금 반반 나누고 먼저 착수금 2,500만 원 네. 이야기를 형사님이 딱 들으셨을 때 바로 그 주범 민 씨가 입원해 있는 호스피스 병원을 찾아가서 거기서 녹취로 증거를 남겨놔야 되겠다고 하신 판단이 그러죠. 예. 그 판단이 이 시신이 없음에도 네. 불구하고 살인 사건을 유죄를 받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게 거네요. 이제 재판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 임종자의 진술을 그게 이제 판결문에 나오는데 임종자의 진술은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아, 네, 네. 예, 신빙성이 그래서, 있다. 그래서 그게 유죄 판결을 받는데 네. 큰 증거가 된 거예요. 그게 만약에 녹취가 목소리가 아니라 그냥 조서 글만이었다 그러면은 전달되는 느낌이 확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판 참여 재판할 때도 이제 그 녹취한 녹취록이 틀어졌죠. 증거. 예. 그랬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수사 의지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이제 기초 수사가 네. 제일 중요해요. 원래 모든 사건의 기초 처음에 기초 초등 수사거든요. 네. 초등 수사에 나갔을 때 사건에 대해서 명석하게 판단을 하고 이게 어떤 사건인가를 분석을 하고 판단을 잘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실종으로 일단 신고가 됐으니까 처음에 좀 단순히 가출, 실종 이거로 이 사건을 본 거예요. 아 근데 이거는 친형이 용의선상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범죄자 용의자들에 대한 정보까지 경찰에 줬는데도 이거 수사가 이렇게 안 됐다는 거는 수사 의지가 약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나라는 안타까움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형사님의 어떻게 보면은 그 녹취를 해야 된다라는 기지와 또 사건을 해결하시려고 하는 그 의지가 그래도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러죠. 생각을 하고 그게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분의 원혼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도 그래도 의지가 있었으니까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는 또 형사님이 수사하신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구독자분들한테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10년 만에 해결된 이 시신 없는 살인 사건 이야기 너무 잘 들었고요. 저희는 다음번 또 다른 사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외줄로 하나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엄청난 담력과 또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한 범죄 수법이죠. 제목을 좀 붙이고 싶다고 하면은 스파이더맨. 멱살을 잡고 패드기를 쳤는데 안쪽 포켓에서 사시미 칼을 딱 끼내더라고요. 사시미 칼이 뭐 얼굴 뭐 몸으로 들어오면서 피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강력계장으로 정용퇴직한 권근원입니다. 재직 시절 때는 예, 정말 난폭한 놈들 예, 잡으시고 예. 그러셨는데 좀 몸이 근질근질 하지 않으세요? 뭐 근질근질 하다기보다는 이제 강력 사건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면서 그냥
저거는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예측도 좀 해보고 그러면 또 예측이 잘 맞더라고요. 예, 그동안 많은 경험에 의해서 그런 또 예측에 안타깝게 검거가 되지 않고 하는 경우를 보면은 조언도 해주고 싶은데 떠난 사람이 조언하는 것을 현직에 있는 직원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조언은 잘 안 합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 사건을 위해서 소개해 주신 사건이 네네. 온갖 수법을 사용한 절도범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예, 강력범들. 네. 예. 네, 오늘은 어떤 사건 소개해 주실 예정이십니까? 청송감호소 출신 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받아서 해결한 사건입니다. 경찰 조직에서 그래도 큰 사건이라고 평가하는 그런 사건이죠. 언제 어디서 예. 어떤 식으로 신고를 받으신 거예요?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특가법 절도 사건인데요. 제목을 좀 붙이고 싶다고 하면은 스파이더맨. 이 친구는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밧줄을 난간에 묶어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베란다 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고층 건물이니까는 뭐 한 최하 10층 이상 건물이죠. 뭐 높은 거는 한 20 몇 층. 베란다로 들어갈 때 열려져 있는 베란다 문도 있을 것이고 열리지 않아 있는 베란다도 창문이 닫혀 있는 게 있잖아요. 베란다 쪽으로. 그러면은 그 유리 앞찾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딱 붙이면은 딱 안 떨어지는 거. 그거를 2개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앞찾기를 딱 붙여가지고 그 주변을 칼로 유리 칼로 오리면은 똑 떨어져 나오니까는 그렇게 해서 닫혀져 있는 베란다 창문은 그렇게 열고 들어가요. 귀금속과 현금을 훔쳐 나오는 수법이에요. 원래 외벽 공사하는 분들은 쌍밧줄이에요. 네. 의자까지 돼 있고 안전하게 안전장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건 범죄를 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빠르게 범죄를 하고 빠르게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외줄로 하나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엄청난 담력과 또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한 범죄 수법이죠. 1998년도부터 2000년 9월 28일까지 사이에 56회에 거쳐서 전국 고층 고급 아파트만 3억 한 4천만 원 정도를 털었어요.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로 그렇게. 그 안전장치는 하나 그 외밧줄 타면서 등산하는 분들이 그 밧줄 탈 때 쓰는 이렇게 결합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전고리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쭉 당겼다 놨다 쭉 당겼다 놨다 그런 장치 하나예요. 뭐 외벽타기나 이런 거 자격증이 있거나 뭐 경험이 많거나 등산을 했거나 이런 사람 경험은 범죄 경험이죠. 외줄타기 범죄 경험.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그것밖에 없죠. 그 당시 이 친구 나이가 38 정도 됐어요. 그게 경력입니다. 어려서부터 청송 생활을 해서 20대 전에 청송을 갔다 온 애라 20살도 전부터 범죄를 그렇죠. 저질러 왔다라. 예. 그랬기 때문에 범죄에 대해서는 능수능란한데 또한 그 외줄 밧줄 타는 거는 자신이 있으니까는 하죠. 또 젊고 경험이라는 건 그게 경험이에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이제 사건 인지를 하시고 수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부터 시작해서 네. 검거 과정까지 예, 예.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 사건이 수사가 개시되게 된 거는 청송 감호도 출신 정보원 중에 윤 씨라는 정보원이 있는데 항상 뭐 저하고 24시간을 수시로 연락이 되고 하는 상황이니까 정보를 또 많이 제공도 하고 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기반을 만들어 주면서 저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첩보를 어떻게 해서 정보원이 동량을 하냐 하면은 같은 청송 출신들끼리 자주 만나요. 그것도 동기라고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러죠. 거기서 또 손발을 맞춰서 범행을 하니까 자기도 이제 청송 감호소 동기를 만나서 기동량을 해서 첩보를 저한테 제공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이 사건의 주범인 이 씨가 지금 범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잘해 먹고 있다 하는 얘기를 그 하나만 듣고 저한테 정보를 줬어요. 범죄 첩보를. 정확한 인정사항은 아니고 이름 이모모 씨라는 나이대는 몇 살이고 하는 그 내용만 이제 범죄 첩보를 주고 범행 수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층 아파트 옥상에서 밧줄 타고 들어가서 범행을 한다. 전국 무대로 그런 내용으로 첩보를 줘서 일단 이제 저희가 동일수법 전과자에 대한 검색을 했죠. 정확한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발치를 해서 휴대폰 소지 여부를 또 확인을 했고, 그래서 휴대폰이 있는 것도 확인을 해서 기지국 수사 이거를 신청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1차적으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럼 1차 받았을 때는 그 범죄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문 범죄꾼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또 나름대로 수사를 피해 나가는 절칙으로 범행 시에는 절대 휴대폰을 켜질 않아요. 주거지 들어갈 때도 거의 잘 안 켜요. 처음에 이제 발치를 1년치를 뽑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돌아다니는 지역이 기지국으로 나옵니다. 통화내 역서를 분석해보니까 주거지 은신처가 경기도 마석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은신처는 확보를 했죠. 주거지에 들어오는 범인을 검거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 은신처 쪽에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잠복을 시작했어요. 2000년 9월 20일쯤에. 그래서 잠복을 하니까는 그래도 실시간이 걸려져 있어서 중간중간 끊어지는데 창원 쪽에서 올라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중부 내륙을 통해서 올라오는 게. 그래서 야, 이게 집으로 들어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집에서 주변에서 잠복을 하자 해서 잠복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집 주변에까지 실시간이 뜨는데 저녁 때까지는 떴는데 집에를 안 들어와요. 그래서 왜 집에를 안 들어올까 해가지고 그러면 어디 주변에 있지 않을까 해서 주변을 탐문 수사를 했어요. 검거를 하려고. 탐문 수사를 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걔가 범행 시 이동하고 사용하는 차량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됐습니다. 천상 집에 들어올 때 검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집에 하루 더 잠복을 시작을 한 거죠. 저녁 때쯤에 그 당시에 흔한 차량은 아니에요. 그 연예인들이 주로 타고 다니는 스탁 크래프트라는 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차가 한 대가 들어오길래 뭐 저 또한 직원들도 범인이 그 차를 타고 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고 감을 못 잡았죠. 차가 또 고급차가 들어오니까 혹시 여기 연예인이 살지 않을까 하고 이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의외로 범인 이 씨가 내리는 거예요. 전혀 그냥 생각 외로 고급 차량을 끌고 다니는 거가 파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리는 거를 피의자를 검거를 했습니다. 범인 이 씨를. 주거지를 이제 압수수색을 실시하려고 이제 딱 잡아서 절도 사건으로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하겠다고 이제 고지를 하고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뭐 어쩌다 저쩌다 얘기 안 하길래 제가 이제 집을 아니까 동행을 해서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개 사는 호수에 가서 배를 저희가 누르니까는 안에 누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젊은 여성이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파악을 한 거지만은 그 당시 그 여성은 동거녀인데 대학생이었어요. 23, 4 정도밖에 안 된 대학생이었어요. 그 여자분하고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일단 동거녀가 옆에 있고, 동거녀는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지방 출장을 자주 다니는 건실한 사업가로 얘기가 돼가지고 그런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도둑질 했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모를 리는 없지만은 뭐 건실한 사업자라고 얘기를 해놔서 그럼 알았다 그럼 얘기 안 하겠다. 그리고 뭐 상세히 설명 안 하겠다 왜 저기 했는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범행한 거를
시인을 거기서 받았고 보니까는 그 동근호 목에 다이아 목걸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계도 보니까 노렉스 시이고 팔찌도 차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근호를 따로 방으로 불렀죠. 따로 불러서 이거 어디서 났냐 하고 물어보니까는 범인 이 씨가 선물로 준 거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범인한테 얘기해서 네가 동건이한테 자지면 받아라.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니까 뭐 얘기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돌려받아라. 네. 그래서 작물이니까. 예, 작물이니까. 그래가지고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집 안을 들어가서 이제 수색을 하느냐고 들어가니까 집 안에 방이 2개 있는데 큰 방하고 거실하고 작은 방하고 있는데 안방에는 침대 하나, 그 다음에 주방에는 식탁 하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방하고 작은 방에 들어가니까는 절도로 훔친 물건들이 한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작은 방에는 그 진열장이 하나 있는데 진열장 안에 있는 그 생활용품들이 전부 걔가 도둑질해서 갖다 놓은 물건이에요. 방바닥에 양주병이 쌓여져 있는데 한 30개 되더라고요. 근데 전부 고급 양주고 그 중에는 그 루이 14세라는 그 한 병당 한 150만 원씩 하는 그 양주도 한 4-5개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압수수색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노렉스 시계 뭐 오메가 까르테 하는 뭐 시계들도 확보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거 압수도 하고 범행 현장에 사용했던 그 유리 압착기도 있었고 이 유형의 사건도 이게 목숨 걸고 밧줄 타는 범죄라 대부분 고층 아파트의 일반적인 시민이 지상에서 우회를 많이 쳐다보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범행에 노출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보통 아파트에 사는 시민들이 외벽 공사를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요. 그 뭐 외벽 칠, 뭐 샤시 공사 뭐 이런 거를 하나보다 하고 관심을 약간 접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서를 받으면서 제일 중요했던 건 그래도 동건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또 면회도 왔었어요. 조사 받을 때 나중에 연락이 돼서 이제 도둑놈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면회도 조사 받을 때 한번 해달라고 해서 왔어요. 또 여자를 뭐 어떻게 귀금속으로 구워 삶았는지 상당히 완전히 뻑이 갔더라고요. 남자한테 기다리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남자를 나올 때까지. 이 범죄 사실 다 알고도. 예. 그래서 기다리겠다고 하니까 협조를 뭐 잘했죠. 자기가 또 협조를 잘해야 뭐 재판 과정에서나 많이 그 형이 줄 수 있으니까 또 여자가 기다리겠다고 하니까 그때 제가 기억에 났는데 그 여성 그 대학생분이 그냥 얼굴 인물도 좀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몇 년 살았어요? 이 친구는 그 당시에 뭐 절도로 저기에서 특가법으로 갔는데 한 7년 받았어요. 첩보를 준 네. 그 정보원에게는 네. 또 어떤 계장께서 보답이? 어떤 보답을 하셨나요? 경제적인 보답은 많이 못해요. 할 수도 없고 정보원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내 사비로 많이 도움을 내 한계에서 줬어요. 경제적으로 많지는 않아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내 용돈에서 뭐 한 10만 원이 있으면 5만 원 빼서 주기도 하고 잠을 잘 수 있게끔 해줘야 되니까는 먹고 잠을 잘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는 그런 장소도 제공을 해주고 내가 결제를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일을 할 수 있게끔 뭐 내가 생활이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게끔 일할 수 있는 일터도 가서 소개해주고 일도 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 정보원을
활용하면 진짜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말이 정보원이라는 단어가 있지 정보원을 활용 정보 범죄 첩보를 얻는 거는 쉽지 않아요. 이 일반 강력범죄의 정보원에 대해서는 금액이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도 안 되는 거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돈은 도와주고 하려면 내 돈으로 해야 돼요. 97년도부터 제가 정보원을 2008년도까지 데리고 있었대요. 몇 명이나 되셨습니까?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정보. 관계를 유지하는 애는 3명이었고 간간이 그 애들을 통해서 또 단타성 정보를 받는 그런 친구들까지 하면은 뭐 한 5명, 6명 됐죠. 근 10년을 그렇게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하신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특출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저 천성이죠. 천성이고 뭐 일에 대한 또 욕심도 있었고 범죄를 했어도 잘 살 수 있게끔 교화를 할 수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교화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인간적으로 대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냥 형님. 주로 뭐 이제 또 깡패들이 형사들한테 형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도둑놈 강도하고는 형님 아우 하는 형사가 없어요. 도둑놈 강도하고 형님이라고 형사를 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정보원이 아니니까. 단타로 그 건을 해서 빵에 보내니까 걔한테 형님 소리 들을 일이 없죠. 그렇지만 연쇄살인범이나 암수 살인을 하는 애들은 형사들한테 형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는. 왜냐? 정보를 제공하면서 형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써요. 이번 시간에도 또 청송감호소 정보원으로부터 얻은 첩보로 진행한 사건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목을 하나 지어보면요. 일명 치과 강도 사건이라고 언론 보도를 할 때 명칭을 다 썼어요. 199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에는 지금처럼 카드만 사용하는 그 시대가 아니고 현찰을 많이 쓸 시기였어요. 치과의 그 진료가 의료보험 처리가 안 되는 사항이 많았어요. 이빨을 새로 해서 뭐 금으로 끈다든지, 네. 그다음에 임플란트 같은 거를 한다든지, 보초를 한다든지 이게 다 고가거든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아마 45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치과는 현찰이 많이 들어왔어요. 범죄꾼들이 치과를 대상으로 그 당시에 성행했어요. 90년도부터 2005년도에는 어마어마하게 사건이 많았어요. 치과 살인 강도도 있었고 2인조, 3인조, 4인조 해가지고 범행을 엄청 많이 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수사가 개시가 시작이 된 것도 역시 정보원 윤 모시기로부터 정보를 받게 된 계기가 그 당시에 9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치과 강도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피의자를 잡았다는 것보다는 못 잡았다는 내용이 연일 터졌어요. 서울 경기 지역에 5곳이 강도당했다, 뭐 8곳이 강도당했다. 전국적으로 무지무지 터졌어요. 방송 언론을 통해서 엄청 언론이 많이 나갔죠. 그러는 중에 이제 정보원이 치과 강도를 하고 다니는 청송 출신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범죄 첩보를 제공을 한 거예요. 어디를 뭐 치과 강도를 했다 하고는 얘기를 정보는 못 하고 누가 하고 다니는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고 저한테 이름과 나이대만 알려줬죠. 범인 이 씨와 범인 유 씨. 그 당시에 저 주범은 50 초반이었고
그다음에 유 씨도 50 초반이었어요. 이 친구들은 범행 수법이 어떠냐? 영업 개시 전 9시 반이나 10시에 오픈을 하잖아요. 영업 준비하느냐고 간호사나 의사분들이 한 보통 뭐 8시 반이나 출근하겠죠. 그럼 그 시간에 청소하고 영업 준비하는 시점에 맞춰서 손님으로 가장해서 들어가요. 들어가서 거기서 흉기 칼을 들여대고 강도로 돌변하네. 예, 강도로 돌변해서 결박하고 그다음에 카운터에 있는 돈과 뭐 또 소지하고 있던 귀금속 이런 거를 강취해가지고 나오는 수법으로 강도짓을 했어요. 2000년도부터 2001년 7월 14일까지 해가지고 액수는 뭐 한 6회에 걸쳐서 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통신 수사를 해보니까 역시 이 범인들도 범행 현장에서는 휴대폰이 꺼져 있고 자주 저녁 시간에 들어가고 아침에 나오는 거를 파악을 하면은 대충 주거지가 어디니까 나와요. 그래서 주거지를 파악을 하게 됐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서울 도봉구 창동역 책길 옆에 있는 구가옥 단독주택들이 많은 구가옥의 조그만 골목길로 형성된 그 지역의 단칸방에 은신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죠. 계속 연일 또 터지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검거를 일단 먼저 하고 추궁은 나중에 추궁해보자 하고 판단을 했어요. 검거가 이제 7월 10일 정도였어요. 여름이라 그때 무진장 무더웠습니다. 저하고 데리고 있던 직원은 또 마침 또 뭐 방송 사건 관련해서 출연이 있어가지고 저하고 직원은 촬영을 했고 나머지 직원 5명은 수사 차량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개인 차량인 내가 가지고 있었던 카니발 흰색 차량을 이용해서 은신처에서 들어오는 거를 검거를 하려고 잠복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 중에 다 운동을 한 친구들이라 최소 몸무게가 100kg에서 150kg예요. 그러니까 그 덩치들이 차 안에서 얼마나 덥겠어요. 에어컨을 틀 수가 없어서. 에어컨을 틀으면 그냥 골목길에서 그냥 우다다다다닥 소리가 나고 소음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잠복을 하면서 나중에 파악을 한 거지만은 우통을 다 벗고 바지만 입고 앉아 있는 친구도 있고 팬티만 입고 앉아 있고 썬팅이 다 돼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잠복을 했어요. 아침서부터. 그리고 저는 이제 촬영하러 갔었고 그 촬영이 끝나서 저녁 6시나 그때쯤 됐을 거예요. 전철을 타고 창동역에 내려서 이제 걸어서 쭉 이제 나는 그 은신처에 잠복하고 있는 대로 직원하고 같이 가는데 차 한 대가 골목 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소형차인데 그 직감적으로 아 이게 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빠른 걸음으로 따라갔죠. 뛰어갈 수도 없고 걔네들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은신처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 좁은 골목길 담벼락에 차를 주차를 시키는데 완전히 운전석이 벽에 닿을 정도로 딱 달라붙어서 차를 세우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명은 조수석으로 내리고 주범은 공범 유 씨는 뒷좌석 조수석 쪽으로 해서 딱 내리는데 우리가 검거하려는 측가강도 범인이었어요. 저하고 직원 하나만 정상적인 복장을 갖췄고 나머지 직원들은 차에 앉아서 다 풀러상 다 벗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지나가면서 창문을 두들겼어요. 뚝뚝. 야 범인 왔어 하고 두들기니까는 그때서 이제 그 거리는 한 50m도 안 되죠. 차세 그 범인이 세우는 주차장. 빨리 옷 입어 임마 빨리. 그러고 저하고 직원 하나고 달려가서 차에서 조수석에서 내리는 거를 주범을 저가 이제 멱살을 딱 잡아서 제끼니까는 벌써 바로 대항하더라고요. 그리고 뒷좌석에 내리는 거는 범인은 이제 우리 다른 직원이 잡아서 검거를 하는 그런 과정에 서로 대항을 하고 주먹이 오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때 범인들도 등치가 좀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등치는 없는데 범죄로 이루어진 날렵한 근육이었죠. 원래 범죄꾼들이 뚱땡이는 없어요. 조폭들 빼놓고는 날렵해요 다. 멱살을 잡고 바닥에다 이제 패대기를 쳐가지고 뭐 밧다리를 걸어가지고 돌려가지고 패대기를 쳤는데 딱 하는데 안쪽 포켓에서 사시미 칼을 딱 끼내더라고요. 사시미 칼이 길이가 해치는 사시미 칼은 양날이에요. 사시미 칼이 무섭다는 게 영화에서 보면 조폭들이 뭐 사시미 칼 가지고서 뭐 인대를 자르고 뭐 살인을 하고 하잖아요. 사시미 칼이 원래 들어가면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워낙 칼이 잘 들어서 들어가도 들어가는지 모르고 나와도 나오는지도 몰라요. 사시미 칼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들어갔다 나올 때 칼을 바로 빼면 안 빠져요. 배에 압력이 있어서 약간 뒤틀어서 빼야 칼이 빠져나와요. 배가 압력이 배에 차여 있는 압력이 물고 있기 때문에 그처럼 사시미 칼이 아주 날카롭고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그런 칼이기 때문에 누구나 보면은 즐겁하죠. 저 역시도 한참 때였으니까는 그나마 겁을 덜 먹고 운동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니까는 대항을 했고 사명감 때문에 대항을 했었는데 사시미 칼이 뭐 얼굴 뭐 몸으로 들어오면서 피하면서 그러면서 야 이 자식들아 빨리 나와라 소리치고 했죠. 그러니까는 직원들이 튀어나오는데 뭐 잠깐 흘려서 본 눈으로 보니까는 어떤 친구는 런닝구도 안 입고 우통 다 버덕 상태고 어떤 놈은 막 바디춤 쥐어 올리고 어떤 놈 하나는 그냥 자크도 안 올리는 상태고 그러고 튀어나온 거예요 다 놀래가지고. 사시미 칼을 어떻게 뺏었냐면 그 당시 비가 좀 우수수 오는 그 날씨였어요. 그래서 내가 접는 우산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전철 타고 갔다 오느냐고. 그래서 손에 접는 우산이 하나 있었죠. 그 우산을 제압할 수 있었어요. 사시미 칼을. 사시미 칼을 들은 손을 갖다가 우산으로 손을 내려쳐가지고 떨어뜨렸죠. 그거를 떨어뜨리고 한 손으로 수갑을 한쪽에 딱 채웠는데 워낙 반항을 하니까는 저거 아무리 저기 해도 반항하는 범인을 혼자서 제압한다는 거는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 놈은 목숨 걸고 반항하니까요. 그러죠. 또 칼을 그렇게 막 얼굴로 몸으로 씩씩씩 들어오고 막 하는 상황에서는 저도 많이 겁을 먹죠. 당연히 겁먹고. 그래서 수갑을 어쩌다가 한 손을 채웠어요. 나머지 한 손을 채워야 되는데 직원들이 나오기 전에 한 손을 채우고 있어서 뒤로 꺾으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니까는 주범 이 씨가 내 손등을 이빨로 물더라고요. 이빨로 딱 무는 순간에 저도 주먹에 힘을 꽉 줬어요. 힘을 딱 주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느낀 게 이빨이 나한테 제대로 안 물리는구나. 아프질 않더라고. 덜 아프더라고요. 다행히 손을 놓치지 않아서 또 나머지 차에 앉아있던 벌거벗은 직원들이 튀어나와서 같이 제압을 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그 막 골목길에서 난리가 나니까 앞집에 사는 뭐 주민들도 다 뛰쳐나오고 하니까는 이놈들이 한다는 소리가 소리를 지르는데 자기네들이 누가 잡아가려고 간다 도와달라는 식으로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직원들도 경찰 신분증 보여주면서 경찰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거기서 치과강도 주범 이 씨하고 유 씨를 검거를 했습니다. 집안에 이제 단칸방에 갔죠. 갔더니 범행을 많이 안 했고 액수가 뭐 현금 이런 거를 주로 했으니까는 집안에서 현금이나 귀금속은 압수한 건 없었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니까
역시 또 사심칼이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범행 때 다 사심칼을 들었기 때문에 또 한 자루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둘 다 권고를 했죠. 권고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둘을 차에 딱 태우니까 저 손동물은 주범이 입에서 이렇게 막 하더니 손바닥에 뭐를 팍 뱉더라고요. 뱉는데 이빨이 한 4개인가 빠졌더라고요. 걔도 한 25년 수감 생활했어요. 청송에서. 교도소 생활을 또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그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풍치가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풍치가 많아서 치아가 약하기 때문에 지가 나를 물으면서 딱 보니까 이빨이 뿌리채 뽑혔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이빨을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독촉폭행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소하십시오 하고 데리고서 이제 동대문에 있는 기동수사대 사무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계단 손은 그래서 이빨 이제 자국이 완전 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빨 자국이 나와 있고 찰과상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독촉 폭행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또 그 진단서도 미리 발부해 놓고 그 검거 과정에 대해서 경위서도 미리 써서 다 써놨어요. 역시 주범 이 씨는 검사한테 인정 조서를 받으면서도 거기서 부인을 계속 했었나 봐요. 그래서 검사가 한테 완전히 괘씸죄에 걸려서 구형을 27년을 때리더라고요. 엄청나죠. 치과강도 사건에 뭐 살인 사건도 아닌데 구형을 27년을 때려서 대단히 많이 구형을 주더라고요. 이 사건이 치과 강도 사건이잖아요. 네네. 근데 범인이 치과를 가야 될 정도로 그러네요. 상황이 그러네요. 네. 보니까는 치과를 털다가 자기 이빨이 털려버린 그러죠. 그런 사건이네요. 예. 네. 어떻게 보면 본인하고 인연이 있는 연관성이 있는 일이 있네요.